본 연구소에서는 발사체 S1T로 명명될 전쟁 도구의 개발 및 최종 제작에 주력할 것입니다. 과학공학 및 군수 분야의 특정 실험 연구를 수행하며 이후 어려운 무기 제조 절차와 매우 위험한 물질의 취급을 포함하는 대규모 실험이 실시됩니다. 단 이 모든 것은 극비 사항입니다. 오늘 뭐 저희 미션 있는 거예요? 이런 편지가 왔습니다. 그 편지가 뭔지 알죠? 워낙 유명하죠. 맨해튼 프로젝트에서 이제 맨해튼. 오펜하이머에게 이 스카웃을 하면서 보냈던. 오펜하이머 알죠, 영화? 되게 특이하게 이 편지에 보면은 그 맨하튼 프로젝트 우리 다 알잖아요. 핵폭탄 만드는 거다. 근데 단 한 번도 핵폭탄이라는 단어는 안 나오지 않아요? 핵폭탄이라는 단어는 없어 보입니다. 네. 예, 이렇게 긴데 함축해서 한글로. 아 이렇게 써 있었어요? 진짜 영문 원문 편지. 네, 이게 원문 편지죠 지금. 극비 프로젝트. 여기 써 있잖아요. 시크릿이라고. 그렇죠. 맨해튼이란 말도 없잖아요. 맨해튼이란 S1T가 S1이라는 게 그 과학기술연구부. 나중에 이름이 붙어요. 그래서. 자, 다들 뭐 아는 편지라니까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의 주제는 핵폭탄입니다. 만약에 실제로 이 편지를 받았다면 황 박사님 프로젝트를 참여하실 겁니까? 핵폭탄이란 말은 없으니까 저는 호기심이라도 과학자라면은 궁금해서라도 참여할 참여할 것 겁니까? 같아요. 참여할 것 같아요. 자, 우리 장 박사님은요? 저는 핵폭탄이라 써 있었어도 참여를 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걸 만들어야 될 상황이면 꼭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소집을 한 걸 거고. 아, 그렇죠. 이게 현대로 바꾼다면 뭐 우주 전쟁용 레이저 무기 그렇죠, 개발에 레이저 참여하겠냐 이런 또 느낌이니까. 안 할 수도 없다. 자, 그리고 이제 생물학자님. 저는 초대 못 받을 것 같습니다. 왜죠? 아 근본적인 문제가 있네요. 네, 그래서 아, 핵이니까요. 네, 저에게 핵은 세포의 핵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실제 상황이라고 가정을 하고 핵폭탄 제작 프로젝트를 한번 진행을 해보면 어떨까? 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사실 그 시대에 당대 최첨단의 기술이 가장 집약된 게 사실은 전쟁 무기들이거든요. 사실 폭탄하면은 저희 또 전문가 한 분 계시지 않습니까? 회차가 거듭될수록 저의 이미지가 상당히 안 좋아지는 것 같네요. 근데 오늘 폭탄 앞에 핵이라는 게 붙었습니다. 핵폭탄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핵폭탄을 설명해줄 우리나라의 최고의 특화된 분을 모셨습니다. 아, 진짜요? 네, 핵폭탄 전문가. 네, 예, 한번 예. 모셔보도록. 자, 나와주시죠. 아, 예. 아,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최 박사님. 예. 안 사요, 근데. 만두 안 사요, 만두 안 사요. 예. 자,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쟁사 속의 과학적 원리를 파헤쳐드리는 물리학 박사 최승병입니다. 아이,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우주작전편에 나오셨고, 그때 우리 최승병 박사님을 리스펙하는 댓글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취미능과학 나오고 나서 주변 반응은 어땠습니까? 아,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제 주변에 취미능과학 애청자가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아, 진짜요? 네. 많은 분들이 재밌다고 하는 게 이제 뭔가 약간 연극 배우가 과학자 흉내를 내는 것 같다. 정말입니다. 대단하십니다. 근데 이제 원래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많은 분들이 약간 연기하시는 줄 아는데 그거 아, 아니잖아요. 그렇습니까? 예, 아니면 혹시 과학영화 같은 거 지금 준비하고 계세요? 오디션 보고 계세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하시니까 90년대 TV에서 나오는 서울 사투리 같은 느낌. 캐릭터가 있으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좀 재밌어 하셨는데 오늘 주제에 적합한 분이잖아요. 밀덕들 사이에 최승병 박사님을 아시는 모든 분들 사이에 돌고 있는 은밀한 소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뭡니까? 최승병 박사님 집에는 핵폭탄이 하나가 있을 것이다. 그 정도로 빠삭하세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속속들이 알 수가 없다. 아, 그거에 대해서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IAEA 사찰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럼요. 괜히 이런 거 있다고 얘기했다 큰일 납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초대장을 받았습니다. 이런 초대장. 네네. 예. 근데 박사님도 핵폭탄 프로젝트 이런 그 비밀 편지가 왔다. 가실 겁니까? 굉장히 뭔가 가슴 떨리는 주제, 최고의 지성들과 뭔가 최고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뭔가가 있을 것 같아갖고 가보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여기 바로 이 자리에
멸망을 꿈꾸는 폭발물 전문 화학자. 이론은 빠삭한 천문학자. 그리고 최 박사님은 또 물리학자. 자, 이렇게 세 분이시면 핵폭탄 제작이 가능합니까? 방금 세 분의 눈빛을 딱 보니까 네.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943년 맨해튼 프로젝트에서 실제로 핵폭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완벽하게 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핵폭탄을 만들려면 일단 뭐부터 알아야 되나요? 가장 기본적인 핵 분열 현상이란 것부터 이해하셔야 돼요. 핵분열. 네. 네. 말 그대로 핵이 쪼개지는 거죠. 핵이 쪼개진다. 그 원자핵을 갖다가 처음에는 이거는 뭐 불변의 이 덩어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1930년대가 들어오면서 이것도 쪼개질 수 있다는 그런 사실이 발견이 됩니다. 원래 이제 안 쪼개진다고 생각했던 거죠. 맞습니다. 그것도 다른 실험을 하다가 우연히 발견이 되었어요. 우연이요? 네. 어떻게 핵분열이 우연히 발견되지? 무슨 실험을 하길래요? 그 당시 1930년대 과학계에서는 하나의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 당시 벌어진 경쟁이 새로운 원소를 만들어 보자. 주기율표를 보시면은 자연계에 알려진 원소는 그 당시까지는 92번 우라늄까지가 다였어요. 아, 우리 주기율표는 예전에 우리 방송을 때 했을 때 않습니까? 마지막 92번 마지막. 맞습니다. 예.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왜 92번까지밖에 없지? 93번, 94번, 95번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찾겠다. 네, 그걸 갖다가 한번 찾아보겠다. 그리고 그걸 찾으면은 이거는 노벨상감이다. 그런데 이게 아무리 그동안 화학자들이 열심히 찾았어도 찾지를 못했어요. 이게 발견이 안 되지만은 그 무렵에 이걸 만들 수는 있겠다라는 그 방법의 실마리가 풀렸습니다. 그게 1930년대에 발견된 중성자를 원자에게 쏘아주는 것. 원자핵에다가 중성자라는 걸 쏘아주면은 그 중성자를 맞은 원자핵이 점점 더 무거워지면서 다른 원소로 바뀐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여러 과학 팀들이 이 원자핵에다가 중성자를 쏘는 실험을 경쟁적으로 하고 있었죠.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원소는 다 우리가 얻었는데 네. 거기에서 과학자들이 좀 더 다른 걸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막 이런저런 실험을 하다가 점점 주기율표에 있는 약간 인공원소죠. 그런 것들을 많이 늘린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중성자라는 게 눈에 보이지가 않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거 원자핵에다가 어떻게 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때 무슨 레이저가 있었겠어요. 아니 활로 쐈겠어요. 뭐 아니면 이걸로 쐈겠어요. 뭐 아니 뭘로 쏴요? 뭘로? 지금은 말씀하신 것처럼 쏠 수가 있어요. 오? 입자 가속기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아주 작은 입자를 매우 빠르게 쏴서 맞출 수가 있는데 그때는 당시에는 그게 어려웠기 때문에 근데 방사선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방사선을 내뿜는 여러 물질들이 알려지고 그중에 라듐이라는 라듐. 라듐의 이름 자체가 라디오스라 그래서 빛을 낸다. 우리 생각하는 방사성 물질이 빛을 막 뿜뿜 내고 있는 이런 성질이 보인 건데 얘네들이 내뿜는 그러한 방사선을 우리 이야기했던 베릴륨이라는 금속에 베릴륨. 예, 거기 예. 부딪히면 여기서 중성자가 나와요. 그렇죠. 아 베릴륨에 부딪혀야 됩니까? 네. 라듐이 있고 베릴륨이 있으면 열심히 쏘잖아요. 네. 여기서 중성자가 나오면 주변에 우라늄을 놓고 자 뭐라도 맞아라. 쏘다 보면 맞겠지라는 식으로 무분별하게 쏜 거예요. 근데 새로운 원소를 만들려면 중성자가 아니라 양성자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양성자가 더해져야지 원자 번호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럼 왜 그냥 양성자를 안 쏘고 중성자를 쏴서 정확히는 중성자가 깨져서 양성자랑 전자로 바뀌어요.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합쳐지니까 중성이 되고 두 개 합쳐져서 무겁고. 근데 우리가 원자라고 치면 중앙에는 핵이 있어서 플러스가 엄청 많고 주변엔 전자로 마이너스가 많잖아요. 거기다가 플러스인 양성자를 쏴 정확히 맞추는 게 더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일단 쏘고 보자. 네, 중성이라서 영향 안 받는 걸 쏴서 들어가면 우선 붙으면 거기서 깨지면 번호가 높아질 것이다. 그래서 계속 쏘기 시작을 해갖고 드디어 1934년에 이 페르미 팀에서 93번, 94번 원소를 발견하는데 성공합니다. 그럼 그 전에는 자연 원소 깃발 꽂기 사실은 대회였던 거잖아요. 그러다가 그게 끝나고 나서 인공 원소의 시대로. 깃발 꽂기에서 첫 번째 깃발 꽂은 사람에게 노벨상이 주어졌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나도 꽂으면 노벨상이다 이래서 경쟁이 엄청 치열했겠네요. 그러면 아, 그런데 여기 반전이 있었어요. 반전이요? 사실 93번, 94번을 만든 게 아니었어요. 만든 게 아니라고요? 뭔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방금 만들었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만들어서 상까지 탔는데 이거 사기입니까? 맞아요. 이게 굉장히 노벨 물리학상 역사의 흑역사 중에 하나인데. 진짜요? 점 중에 하나죠. 네. 다른 팀에서도 네. 계속 비슷한 연구를 하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번엔 독일 연구팀에서 독일에서. 또 새로운 발견을 합니다. 뭡니까? 독일의 유명한 화학자인 오토 한 박사님과 네. 이제 물리학자였던 리제 마이트너 연구팀에서 역시 우라늄에다가 중성자를 쏴 봤는데 나온 게 93번, 94번이 아니라 굉장히 훨씬 더 가벼운 56번 바륨이 나왔습니다. 이미 있던 바륨이 56번이 나왔다. 그럼 뭐야 이거?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현상이지? 왜 92번에 중성자가 맞았는데 52번이 나와. 56번이 나왔지? 이걸 처음에는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면서 해석을 못하다가 이거 무슨 랜덤 박스도 아니고. 네, 그걸 이 리제 마이트너 박사가 네. 딱 뭔지 알아채게 됩니다. 뭡니까? 이거는 중성자를 맞은 원자핵이 쪼개진 거다 바로. 원래 92번에 맞아갖고 이게 56번이랑 36번으로 쪼개지면은 56번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아 그럼 36번도 검출이 됐어요? 그것도 나중에 검출이 됐죠. 그러니까 쪼개진 거다.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진 단어가 우리가 이야기하려던 핵분열인데 이게 뉴클리어 피션이라고 부르고 이 분열이란 말 자체가 사실 물리학 화학에선 잘 안 쓰는 말이에요. 저희는 분리라든지 분해라든지 이런 말을 쓰지 그러네. 분열은 세포 분열에서 나오거든요. 그래 이 단어 자체가 생명과학 논문이랑 용어를 보고 거기서 지었어요. 아 그런 거였어요. 피션이란 말을 저희는 일상적으로 쓰는 말이에요. 아 생각에서. 진짜로요? 초대 받을 수 있을 뻔했나? 아 이름 지으러 갈 뻔했네. 장면가로. 이제 분열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했다라는 건데 이 핵이 쪼개진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어떤 발견입니까? 2000년간 우리가 세상을 이루는 기본적인 입장인 원자가 안 쪼개진다라 생각했는데 이게 완전히 다 뒤집혀버린 거예요. 상식으로 생각한 게. 그만큼 엄청나게 큰 발견이라고 할 수 있죠. 이 핵 분열 현상이 아무도 예상 못했던 걸 새롭게 찾아낸 의미도 있지만은 이 과정에서 또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어떤 되는데요. 사실이요? 이 분열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나온다는 겁니다. 에너지요? 네. 아니 조그마한 거 쪼개봤자 무슨 에너지가 그렇게 크게 나와요?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죠. 예. 하지만 하지만 그 수준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어요. 이게 원자 하나가 쪼개질 때는 뭐 물리량으로는 한 170에서 200 메가 일렉트릭 볼트 정도가 나온다고 하는데 우라늄 1g을 분열시키면은 석탄 3톤이 탈 때 나오는 에너지가 나옵니다. 야, 잠깐 1g이면 보통 우리 각설탕 하나가 3g인데 네. 우라늄은 밀도가 훨씬 크니까 네. 사실 뭐 설탕 뭐 손 요만한 정도로 아주 작은 조각. 이런 작은 조각의 우라늄을 하나 딱 건드리면 석탄 3톤의 에너지가 나온다고? 석탄 떼는 거 3톤이요? 이거 생각해보면 300만 배요, 300만 배. 아, 300만 배. 그럼 이거 어마어마한 건데요. 정확하게 계산을 해보면 우라늄 1kg 정도를 핵분열을 시킨다고 하면은 82테라줄 정도가 나온다고 그래요. 근데 82테라줄이 어느 정도냐면은 1만 가구 있잖아요. 1만 가구? 네, 1만 가구가 거의 반년 이상, 와, 만 가구가 반년 이상 쓸 수 있다고 전기를? 반년 이상 쓸 수 있는 에너지예요. 아, 엄청나네. 우리가 계산을 해보니까 와 이게 만약에 우리가 발전해서 에너지원으로 쓸 수가 있으면은 네. 정말 인류는 에너지 걱정 없이 앞으로 어마어마한 문명의 혜택을 누리겠다. 그러니까요. 딱 계산이 나오잖아요. 뭐 본능적으로 나오는 거죠, 과학자들은. 이거는 이제 인류의 어떤 큰 도움이 되는 발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핵 분열의 제일 처음에 발견은 약간 신소재를 막 개발한 그런 느낌이었겠어요, 그죠? 맞습니다. 아, 근데 원자 핵 자체 안에 뭔가 내재되어 있는 뭔가가 있습니까? 왜 갑자기 없던 게 무에서 유가 나오진 않았을 그러니까. 거 아니에요. 뭔가가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됐을 텐데. 우리가 몰랐던. 맞아요. 그걸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자연계에 존재하는 4가지 힘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드디어 나왔다 내가 4대 이제 천왕. 우주의 4대 천왕.
자, 이름 한번 들어볼까요? 그 이름은 강한 핵력, 그리고 약한 핵력, 그리고 전자기력, 중력입니다. 아, 약한 능력과 강한 능력, 그리고 중력과 전자기력. 예. 일단 하나씩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원자핵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원자 안에는 우리 원자핵과 그 주변을 갖다가 전자가 둘러싸고 있잖아요. 원래는 이 원자핵이 안정하게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양성자, 플러스 전기를 띠는 양성자들이 여러 개가 함께 있으니까 얘들이 당연히 붙어 있질 않고 다 흩어져 버리겠죠. 왜 근데 이게 안정하게 존재할 수 있을까? 이거는 얘네들을 붙잡아주는 또 다른 힘이 있을 것이다. 잡아주는 애들이 있다. 네, 그런 접착제 같은 힘이 바로 강한 핵력입니다. 이거는 중성자나 양성자들 사이에서 서로 끌어당겨주는 그런 힘입니다. 그 힘을 이름을 그냥 강한 핵력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죠? 네, 이게 전자기력을 이길 정도로 아주 단단하게 붙잡아주니까 이건 굉장히 강한 힘이다라고 해서 강한 이런 게 붙은 거고. 그걸 핵력은 끝났잖아요. 근데 약한 핵력은 왜 필요해요? 아까 우리가 중성자를 맞으면은 중성자가 양성자와 전자로 쪼개진다고 배웠잖아요. 이런 식으로 물질을 갖다가 다른 걸로 변화시키는 이런 힘을 갖다가 약한 핵력이라고 합니다. 그 양성자를 붙잡고 있는 게 강한 핵력. 네. 그리고 이제 툭 하고 뭔가 변화가 되면 그게 이제 약한 핵력.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중력이야 우리가 어차피 알고 있는. 그리고 이제 전자기력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네 가지 힘 중에 가장 센 힘 순서대로 얘기를 하면 강한 핵력, 그 다음이 전자기력, 그 다음이 약한 핵력, 그 다음에 중력 순서로 작용을 합니다. 그렇죠. 우주에 엄청난 힘이 원자 핵 속에 들어있다는 거, 네. 그 농축이 돼 있다는 거 이제 알겠는데 그러면 그 원자 핵을 확 쪼개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건 말로만 설명해 드리면 아무래도 실감이 덜 나실 것 같아서 아까 제가 상자 들고 왔잖아요. 예. 소품을 약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좋습니다. 어디 보자. 요거면 적당할 것 같네요. 방금 연기하신 거죠?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이걸 원자핵이라고 보고요. 우리 원자핵에 여기 중성자라고 보면은 중성자를 갖다가 여기다 쏜다고 해봐요. 이게 중성자가 이 원자핵에 들러붙습니다. 그러면서 흡수가 돼요. 흡수가 돼. 근데 흡수가 예, 되면은 예. 이 원자핵이 불안정해집니다. 변형이 일어나고 예. 늘어났다, 찌그러졌다 막 이런 식으로 이게 이 안을 양성자를 갖다가 꽉 붙잡아 놓고 있던 강한 핵력이 이걸 단단하게 붙잡아 놓고 있던 핵력이 핵력이 끊어지면서 그 순간 그 붙잡아 놓고 있던 에너지가 확 방출이 되는 겁니다. 이 팍 하면서 이 에너지요. 네. 그게 그 과정에서 이 전과 후의 질량을 갖다가 비교해 보면은 조금 질량이 감소해요. 그리고 그 질량이 감소된 만큼이 이 반응 과정에서의 에너지로 방출이 되는 겁니다. 에너지로 방출이 된다. 네. 이거 얘기 딱 들으면은 뭔가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냄새가 나죠. 질량과 에너지. 맞습니다. 질량과 질량과 에너지. 이거 아인슈타인이 예전에 얘기했던 그 E는 MC 제곱. 맞습니다. 그 E는 MC 스퀘어에 의해서 그 줄어든 질량만큼이 바로 이 분열 과정의 에너지로 방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미 아인슈타인은 핵분열의 원리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핵분열까지 포괄하는 그 자연의 기본 원리를 알아낸 거죠. 여기서 줄어드는 질량 자체는 굉장히 조금이에요. 하지만 그 뒤에 붙어있는 C의 제곱, C가 우리가 3 곱하기 10의 8승 그러니까 초속 3억 미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제곱하면은 무려 9경배가 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앞에 질량 M이 작더라도 9경배가 곱해지니까 그로 인해서 방출되는 에너지가 에너지는 엄청 크다.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질량은 조금 줄었어도 이 상황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는 엄청난 에너지가 나온다. 네, 이 원자핵을 붙들고 있던 강한 핵력의 그 에너지가 이게 뜯어지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강한 핵력의 일부가 사라지게 되겠죠. 그러면서 그 사라진 만큼이 이 바깥으로 방출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제일 처음 발견한 사람도 아인슈타인의 그 이론을 생각하면서 소름이 돋았겠네요. 그럼요. 당연히. 그 양을 딱 재보니까 기존에 상상할 수 없었던 만큼의 어마어마한 양이라는 걸 확인하면서부터 전율이 돋기 시작했죠. 야, 이거야말로 새로운 제2의 불을 발견한 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너무 큰 사건인 게 화학적으로 봤을 때 원자핵은 못 쪼개진다. 거의 2000년간 지배되었던 사실이 깨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처음 봤을 때 우리 생각만큼
야 이걸로 무기 만들자 이게 아니라 이건 진짜 인간의 미래를 완벽하게 에너지로부터 자유롭게 무한한 에너지의 세계로 이끌 것이다라는 그런 희망으로 가득한 순간이었어요. 평화의 시기였으면은 진짜 그런 식으로 아주 희망에 부풀었겠는데 시기가 너무 안 좋았어요. They're entrenched in the city's post office. 히틀러가 1939년 9월 달에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세계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생각보다도 이걸 만약에 폭탄으로 쓴다면 이건 정말 끔찍한 무기가 되겠는걸 이 생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오토 한 박사가 독일 사람이잖아요. 네. 그리고 독일은 물리학과 화학의 강국이니까 네. 그걸 충분히 이걸 응용할 수 있는 수많은 지식인들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미국이나 영국 쪽으로 망명와 있던 수많은 과학자들이 이거 여기서 조금만 더 나가면은 독일이 이걸 갖고 폭탄을 만들겠다. 불안하구나. 라는 불안감이 확 쌓이면서 네. 야 이거 독일이 폭탄을 먼저 만들기 전에 우리가 먼저 만들어야겠다 아하. 이 생각을 하게 돼요. 아하. 거기에 가장 주동적이었던 사람들이 네. 유태인 과학자들이었습니다. 그중에 레오 질라르트란 분이 이거 우리가 먼저 해야 된다라고 해갖고 이거는 미국 정부를 설득해야 된다. 그래서 미국 자기들이 보내면 관심을 안 가질 것 같으니까 아주 유명한 과학자 아인슈타인 박사에게 이거 좀 서명해 주세요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사실 이 연구가 시작이 됐고요. 요 1940년 당시에는 아직 미국은 전쟁에 참전하기 전이었어요. 진주만 공습하기 전이어서. 근데 사실은 영국이 그때는 독일과 전쟁을 하고 있어갖고 영국이 훨씬 급했어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영국에서 이게 진짜 폭탄이 가능한 거야? 라고 해갖고 모드위원회라는 게 만들어져갖고 거기서 이 가능성에 대해서 보고서를 만들어 봅니다. 이 위원회에서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원자폭탄 됩니다.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결론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이 보고를 받은 미국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거 진짜 된댄다. 그때서부터 맨하탄 프로젝트가 가동되기 시작했죠. 원래 핵분열을 딱 발견했을 때는 인류의 어떤 행복과 번영을 위해서 많은 과학자들이 기뻐했을 텐데 슬프게도 전쟁통이라 이제 이 핵분열의 어떤 그런 발견이 핵무기 개발로 그러니까요. 가게 됩니다. 네. 자, 이제 이론을 좀 어느 정도 들어봤으니까 이제 핵폭탄 제작 프로젝트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뭐부터 하면 될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네. 핵물질부터 확보해야 됩니다. 네. 먼저 핵물질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기폭 장치와 이 폭탄의 구조를 갖다가 설계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역시 제일 중요한 거는 계속 실험을 해보면서 이게 개선점이 없는지 자꾸 반복 개량을 해나가야 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우라늄을 이걸 어디서 구해요? 캐야죠. 해야죠. 우라늄은 기본적으로 광산을 개발해서 거기서 캐내야 되고요.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네, 어디요? 저 옥천 대전 일대에 보면은 그쪽에 딱 지층에 굉장히 많이 묻혀 있어요. 그래요? 그럼 저희 원자력 발전하는 거는 한국에서 채굴한 우라늄 쓰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이 우라늄을 캤을 때 우리나라 우라늄은 일단 농도가 너무 낮아요. 네. 농도가 더 중요합니까? 그래서 해외에서 다 사오죠. 네, 다 해외에서 가공된 거 사옵니다. 예전에 저도 인터넷에서 우라늄을 사보려고 우라늄 광석을 광석. 근데 이게 살수 있는 네, 거. 농도가 일정 이하면 납으로 된 캔에 들어가가지고 판매가 되긴 하는데 이거 역시 우리나라에서는 걸려요. 네. 쉽게 들여오긴 어려워요. 네, 통관하다가 다 걸려서 잡혀갑니다. 이제 우리가 제작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해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절대 따라하시면 안 되는 게 엄연한 살상무기죠. 이걸 집에서 따라하시면 국제법 위반입니다. 그렇죠. 큰일 날 수 있습니다. 큰일 날 수 있기 그냥- 때문에 그는 우라늄 광석만 있으면은
핵폭탄을 그냥 바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자연에 존재하는 우라늄이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234, 235, 238. 그 중에서 우리가 핵분열에 사용하려면 우라늄은 235번, 그리고 플루토늄이면 239번이 필요하죠. 근데 왜 그 뒤에 숫자를 붙이죠? 우라늄 같은 경우에는 92번이니까 양성자가 92개가 있고 중성자가 몇 개냐에 따라서 이걸 더했을 때 234냐, 5냐, 8이냐가 달라져요. 이 원자폭탄에 사용되는 거는 235번이 있어요. 235번? 그게 가장 어떻게 보면 폭탄에 맞는 우라늄입니까? 불안정한. 네, 불안정해서 어디 한 군데만 톡 건드려 주면은 그 다음에 다다다다닥 옆으로 그 반응이 퍼져 나가면서 전체로 다 옮겨 붙을 수 있는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 우라늄만 뽑아내야 됩니다. 연쇄 반응. 네. 우리가 중성자를 충돌시켜 갖고 그 핵 분열을 시켰는데 그 과정에서 중성자가 2개에서 3개 정도 나옵니다. 한 2.4개 그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다음엔 옆에 있는 다른 원자핵을 때려 갖고 또 분열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도미노랑 똑같은데 되게 화려한 그림 도미노로 만든 거 보면 하나가 2개를 넘어뜨리고 2개가 3개를 넘어뜨리고 되면 마지막에 한 번에 엄청나게 많은 게 쓰러지는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게 그 방식이에요. 아, 이거 속 들어오네. 아, 그러네, 여러분. 도미노가 일렬로만 돼 있으면은 그냥 그 일의 힘으로만 가는데 이 구조를 다르게 해가지고 파도처럼 가버리면은 끝에 이제 진짜 파도처럼 확 오는 거죠. 아, 그런 식의.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강한 에너지를 갖는 모든 반응은 다 연쇄 반응에 들어가서 뭐 그냥 단순하게 나무에 불을 붙였다. 이게 불타는 것도 연쇄 반응이에요. 네. 우선 불이 붙으면 도미노가 쓰러지기 시작한 거고 이 붙이는 데까지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가 때문에 뭐 석탄에는 불을 붙이기 더 어렵고 신문지에는 붙이기 쉽고 이런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선 연쇄 반응이 시작되면 엄청난 에너지가 나오는 건 결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 핵분열에서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조건이 있어요? 자발적으로 연쇄 반응이 일어나게 하려면은 어느 이상의 질량이 있어야만 그런 식으로 반응이 진행이 됩니다. 바로 그 경계가 되는 질량을 우리가 임계 질량이라고 해요. 임계 질량. 우라늄 기준으로 이 정도가 딱 임계 질량입니다. 임계 질량. 딱 그 정도 사이즈. 이 정도 사이즈로 구형으로 만들면은 이게 50kg이 넘고요. 아, 밀도가 높으니까. 네,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이상이 있으면은 그대로 터져버려요. 그래서 절대로 이만큼 뭉쳐놓으면 안 돼요. 이게 물질마다 다른데 보통 우라늄이 52kg, 플루토늄은 한 10kg 정도가 되는데 문제가 이게 임계 질량이다 보니까 이 임계를 넘어간다면 언제라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작게 보관을 하고 터트릴 때만 이거보다 높아야 돼요. 근데 235가 더 핵분열을 잘하는 거예요? 네, 더 불안정해요. 근데 농축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불안정한 애들을 농축시키는 것도 이거 되게 불안한 일인데요? 지금 불안한 235번을 농축을 어쨌건 시켜야 얘를 이제 무기로 쓴다는 건데 맞습니다. 그 작업 자체가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임계 질량을 아니까 그걸 넘지 않으면 터질 일은 없다는 것도 아는 거죠. 좋습니다. 그러면 그 우라늄 있잖아요. 235번을 약간 예를 들어서 이제 농축하는데 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광석 안에 우라늄이 있다 치면 예를 들어 우라늄이 1000개가 들어있으면 그중에 우리가 필요한 235는 7개밖에 없어요. 1000개 중에 7개요? 네, 0.7%. 0.7%? 네. 왜 그러지? 왜 235가 7개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1000개 중에? 자연에 있는 비율이에요. 자연의 법칙인 거죠. 아, 많이 만들지 마라. 그래서 이거를 분리를 하려니까 한 단계로 안 돼요. 원심 분리를 하다 치면 약간 탈수기 돌리는 것처럼 볼 수 있는데 한 번 기계 돌리는 게 아니라 가끔씩 뉴스에서 나온 거 보면 똑같이 생긴 기계가 수백 대가 놓여 있거든요. 연결돼 네, 있죠. 여기서 한 게 다음 걸로가 또 하고를 수백 개를 돌아요. 우리 생각에는 핵 만든다? 그러면 그냥 이거 분리해가지고 만들면 끝 아니야 하는데 개발한다 그러고 되게 오래 걸리잖아요. 보통 원심 분리기로 한다. 그럼 1kg 얻는데 한 6개월간 돌려야 돼요. 6개월이요? 네, 우라늄 235를 1kg 그렇게 오래 얻으려고. 걸려요? 그러니까 개발이 오래 걸려요. 야, 사실 좀 놀라운 게 우라늄 뭐 광석을 그렇게 많이 캤는데 쓸 게 0.7%밖에 안 된다 그러면 이거 나머지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너무 궁금한데요. 우리가 핵연료 얘기할 때 아까 우라늄만 얘기했지만 사실 뉴스에서 더 이야기 많이 나온 건 플루토늄이잖아요. 그렇죠. 플루토늄은 239번이 이런 폭탄을 만들 때 쓸 수가 있어요. 이게 오히려 더 잘 쓸 수 있는 게 아까 우라늄 235 같은 경우는 임계 질량이 52kg. 근데 플루토늄 같은 경우에는 임계 질량이 훨씬 적어요. 10kg. 그러니까 훨씬 더 적은 양으로
똑같은 효과를 낼 수가 있으니까 플루토늄을 쓰려고 하겠죠. 그러면 그거는 그 임계 질량이 작은 거는 중성자를 더 많이 뱉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반응이 빨라서 그런 거예요? 불안정해요. 불안정해서. 그만큼 불안정해서. 아, 자,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돈. 핵물질을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자본이 들어가는지 이게 또 궁금합니다.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지. 맨하탄 프로젝트 할 때는 정말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 당시 돈으로 20억 달러가 들어갔다고 얘기가 돼요. 20억 달러면은 지금 지금 돈으로 하면 대략 한 50조 원에 해당합니다. 50조. 야, 핵물질 생산하는데 그렇게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갑니까? 핵 물질과 여러 가지 다른 걸 만드는 비용까지도 들어가는데 부대 시설이라든가 대다수가 핵 물질을 만드는 데 쓰인 건 사실이에요. 왜 그렇게 많이 들어갔을까요? 그 당시에는 뭐가 될지 모르니까 그냥 막 그냥 이 방법 저 방법 다 해봤기 때문에 굉장히 돈 낭비가 심했죠. 어쨌건 중요한 핵물질을 확보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작을 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이제는 그 다음 단계로 기폭 장치, 진짜로 그 핵물질을 폭발시킬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한번 아이디어 먼저 생각해 보시겠어요? 어떻게 만들 것인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임계 질량보다 크기만 하면은 저절로 터진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만큼 있고 50kg짜리가 있고 네. 이게 임계점이잖아요. 네네. 주변에 다른 애들을 탁 붙여버리게 만드는 뭐 그런 거 아닌가요? 오, 굉장히 비슷했어요. 그래요? 네. 주변에 어떻게 자극을 탁 스위치 켜가지고 주변에 있는 우라늄이 확 또 붙어버리게. 방금 말씀해 주신 아이디어를 갖다가 처음 구체화해서 만든 게 이른바 포신형 기폭 장치입니다. 포신형 네. 기폭장치. 포신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대포에 이 통 있지 않습니까? 네. 이 포신을 얘기하는 건데 네. 두 개의 우라늄 덩어리를 갖다가 양쪽에 놓습니다. 그러면서 한쪽 끝에 그 옆에 폭약을 놔서 그 폭약을 빵 터치해요. 네. 그러면서 대포를 쏘듯이 이 쫙 빠른 속도로 가게 되면은 오른쪽 끝에서 이 두 개의 덩어리가 딱 합쳐지는 겁니다. 10,000분의 1초 내에 이 두 개의 덩어리가 합쳐지도록 이렇게 만든 게 포신형 장치예요. 뒤에서 폭발해서 그냥 앞으로 빨리 밀어버리는. 히로시마에 떨어진 이른바 리틀보이라는 원자폭탄이 바로 이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비효율적이었던 게 우리가 임계 질량은 50이었지만 딱 맞춰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리틀보이는 한 64kg 정도를 넣었어요. 넉넉하게 합쳐서. 근데 64가 있는데 여기서 핵 분열에 참가한 거는 700g이에요. 우선. 진짜요? 네. 얘네들이 분열하면서 아까 질량이 사라진다 했는데 그 사라진 질량이 0.6g입니다. 단 0.6g이 사라지면서 그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방출된 거예요. 근데도 그 정도 그 0.6g이 터지면 TNT로 한 15,000톤. 와. 그 정도의 파괴력이 나와요. 0.6g인데. 64kg 중에 0.6g만 핵분열을 한 거고. 저는 그 얘기는 몰랐었어요. 이 외에도 또 다른 약간 효율을 좀 더 뭐 올린 뭐 그런 다른 방법도 있나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내폭형이라는 장치예요. 내폭형이요? 네. 아까 우라늄은 0.7%밖에 안 되니까 뽑아내기가 힘들었잖아요. 나머지 99%로 만들 수 있는 그 플루토늄의 쓰임새에 주목을 했어요. 플루토늄. 네. 두 번째 만들어진 뺀맨이라는 이 원자폭탄에 들어간 플루토늄 덩어리가 딱 이 정도 사이즈입니다. 아. 한 6kg 정도 되는 양인데 요거는 아까 임계 질량 10kg보다 작기 때문에 이대로 놔둔 상태에서는 터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럼 6kg으로 어떻게 그 연쇄 반응을 일으킬 것인가, 임계 질량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여기서 주목한 게 밀도를 높이는 방법이에요. 밀도? 네. 우리가 연쇄 반응이 옆으로 그 반응이 계속 옮겨 붙는 거잖아요. 반응이 잘 일어나게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원자랑 원자랑 가깝게 붙어 있으면은 그렇죠. 더 쉽게 옆으로 반응이 옮겨 붙어 갖고 전체로 잘 퍼질 거 아니겠어요. 밀도를 높이면은 그러니까 10kg에 6kg지만 10kg와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 네. 그래서 요만큼의 덩어리도 꽉 압축을 시키면은 압축시키고. 폭발할 수 있는 임계 질량까지 도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플루토늄 덩어리가 금속 덩어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압축이 웬만해서는 안 돼요. 그렇겠죠, 금속이니까. 그럼 어떤 방법으로 압축을 시키냐? 이걸 폭약의 힘으로 압축을 시키는 겁니다. 이거를 설계한 사람이 그 인류 최고의 천재라고 부르는 폰 노이만. 폰 노이만이 우리 축구공을 보면 오각형, 육각형들이 되게 대칭적으로 쫙 만들잖아요. 이 모양을 그대로 만들어서 여기를 두 가지 종류의 빠르게 타는 거, 느리게 타는 종류의 폭약을 섞어둬요. 그리고 딱 터트리면 얘네가 꽉 누르는데 가운데 그 중성자 기폭기라는 게 쓰여 있어요. 꽉 눌려 섞이면 갑자기 중성자를 주변으로 막 배출하면서 그게 연쇄받는 도미노를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 돼서 펑 터질 수 있고. 그러니까 안에다가 일단은 플루토늄을 가둬놓고 압축을 시켜야 되니까 겉에서 폭약으로 빡 하면 딱 터지는 그 힘으로 얘가 순간 압축이 돼버리니까 그 압축될 때 그 압축되는 힘으로 플루토늄이 터져버린다. 압축되는 힘으로 안에 있는 기폭기를 꽉 눌러서 꽉 눌러가지고 그걸로 펑 하고 터져버린다. 폭약은 1차 내부 폭발이고 그 폭발된 에너지가 플루토늄을 압축을 시켜가지고 결국 플루토늄이 터져버리게 된다. 아니 이렇게 완성된 무시무시한 핵폭탄이 이제 실전에 쓰였다는 거죠. 보통 두 개로 생각하지만 만든 건 사실 세 개였죠. 왜냐하면 트리니티 실험. 왜냐하면 이게 진짜 핵 실험을 하긴 해야 되니까. 그렇게 터뜨리고 우리가 인류 역사상 정말 공격 용도로 사용한 건 히로시마의 리틀보이의 이름을 떨어지고 그리고 3일 후에 팬맨이라고 불리는 플루토늄 폭탄이 나가사키에 떨어지고 그 당시 때 그런 피해가 어느 정도나 있었죠? 엄청난 희생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충분하게 다 터지지 않았는데도 네네. 히로시마 원폭에서는 즉각 9만 명 정도가 사망을 했고요. 그리고 나중에 그런 방사능 피폭으로 사망한 사람들까지 하면 한 15만 정도. 나가사키 같은 경우는 약간 폭탄이 중심에서 빗나가갖고 그래도 6만에서 8만 명 정도가 역시 빗나간 사망했습니다. 게. 네. 사실 이게 일본에서 터졌으니까 얼핏 생각하면 일본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거의 10%에서 20%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이었다라는 이제 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긴 하지만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이게 그 히로시마나 나가사키를 선택한 이유 자체가 거기가 군수산업 지역이었잖아요. 근데 군수사업 그런 공장들의 조선인 직용공들이 강제징용으로 많이 끌려왔었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사실은 그 두 번의 원자폭탄 투하가 우리의 뭐 광복으로 이어졌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그 현장에는 수많은 조선인들이 돌아가셨다고 하는 게 너무 좀 역사적인 비극 같습니다. 맨하탄 프로젝트에서 이제 핵폭탄이 진짜 얼마나 강력한지 전 세계가 다 알게 돼버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들 핵폭탄을 가지려고 그냥 눈에 불을 켰을 것 같은데 이 이후에 이제 스토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 어마어마한 핵공포가 불어닥쳤습니다. 서로가 더 많은 핵을 가져야 네. 적이 쏘질 못한다. 그러면서 진짜 1950년대는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핵실험들을 그다음부터 경쟁하기 시작해요. 이게 50년대가 들어오면은 메가톤, 그러니까 이 100만 톤 단위로 올라서기 시작을 합니다. 메가톤급. 그러면서 마침내 50년대 말에는 이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거대한 폭탄, 짜르본바 핵실험이 있게 돼요. 짤을 본봐요? 네. 짜르가 황제, 그리고 본바가 폭탄이라는 어디 뜻인데요. 겁니까? 소련입니다. 아, 소련? 어떻게 보면 제일 무서운 핵폭탄이에요, 그게? 맞습니다. 그 당시는 원자폭탄에서 한 단계 더 진전된 수소폭탄이 개발되는데요. 원자폭탄은 크기를 늘리는데 한계가 있어요. TNT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0만에서 50만 톤 정도가 한계라고 보면은 수소폭탄은 이론적으로는 무한히 늘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짜르 본바는 50메가톤, 그러니까 TNT 규모로 5천만 톤 규모입니다.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의 3,000개에서 4,000개 정도. 가늠이 안 되는데 그게 만약에 서울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핵폭탄의 효과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한번 서울에 떨어졌을 때 어떻게 되는지 그림을 갖고 와봤습니다. 우와. 여기 위에 보시면은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그 팬맨이 서울시청 쪽에 떨어지면 어떤 효과가 있나? 까만 점이 100% 직사하는. 그다음에 여기 빨간 원이 열폭풍에 의해서 대략 한 절반 정도의 사람이 죽는 범위입니다. 그 외에도 그런 많은 부상을 입게 되는 영역이 그 바깥에 있는 큰 원이에요. 서울 대다수의 지역이 지금 어쨌건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네요. 그죠? 예. 그런데 이것만도 끔찍한데 예, 밑에 아까 이제 얘기한 보면은 사르본버가 투여. 야, 이건 싹 다 죽네. 이건 그냥 나라가 끝나는데 경기도랑 용인, 뭐 수원 이쪽이 그냥 생존자가 아예 없다고 보면 돼요. 서울부터 시작해가지고 남쪽으로는 거의 평택, 동쪽으로는 거의 강원도 가깝게까지. 그냥 아예 전멸. 남의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제 진짜 서울에 이런 무기들이 떨어지면 이 정도로 그냥 싹 다 사람들이 그냥 다 죽을 수가 있다라는 게 약간 좀 진짜 공포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진짜로. 그래서 이 공포가 1960년대, 70년대 극에 달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핵무기 감축 협정들이 나오게 됐죠. 해야죠. 이건 너무 끔찍하다. 이거 너무 좀 잔인하다. 줄이자. 근데 자연재해도 지금 인간이 생존하는데 엄청 투쟁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인간이 만든 무기들 때문에 그냥 우리가 멸망할 수 있다라는 게 그것조차도 되게 어떻게 보면 더 공포고 더 충격이고 그러니까 피해야 될 게 너무나 많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핵폭탄 제작 이야기를 우리가 하기는 했지만 이게 이제 웃으면서 이야기할 게 아니라 진짜 경각심이 느껴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과학자가 만들어낸 죽음의 무기, 과학자는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사실은 과학의 발전이라는 게 사실은 전쟁 중에 모든 과학들이 발전을 하거든요. 이 연구를 하되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물론 과학자들이 아예 책임이 없다고는 생각을 할 수는 없겠지만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영역의 문제가 아닌가 저는 조금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원자폭탄, 핵폭탄이라고 하는 그 무기가 대량 살상 무기라고 하는 건 부정할 수 없고 그것을 만드는 과정에 과학자가 참여한 것도 분명하고 정말 뭐 총으로 억지로 시켜서 한 게 아니라 이렇게 자발적으로 한 것 경우도 많으니까 책임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무책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책임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는 정말 실질적인 위협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개발 안 하면 나치 독일이 개발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실질적인 위협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저는 있어서 정상 참작이 돼야 될 이유가 있다 생각했는데 만약에 정말 평시 상황이었다면 이게 무기화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그러니까 이 위험성을 알려주는 것까지는 어떻게 보면 과학자가 해야 되는 책임이 아닐까. 왜냐하면 일반인들은 그걸 알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 위험성을 널리 알리지 않으면 정말 어떻게 보면 악당 같은 사람들이 그걸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근데 책임이란 단어를 좀 정확히 생각해야 되는 게 당연히 과학자가 만들어서 결과가 안 좋았다면 이 책임에 대한 마음의 부채를 지는 건 맞다고 봐요. 근데 그 결과가 책임이 있기 때문에 처벌을 받거나 청산해야 된다라고는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국가와 정치와 이런 곳에서 필요가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한 거고 그러니까 그냥 과학자들이 잘못했다기보다 그냥 이런 게 있으니까 밝히고 연구한 것뿐이지 그게 나는 이 전쟁을 위해서 뭐 우리 조국을 위해 만들겠다라고 자발적으로 하기에는 그런 권한이 없어요. 그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이라. 오펜하이머도 되게 괴로워하지 않았을까요? 네, 괴로워했어요. 인간이라면 그것만 당연히 봐도 답이 마음이 나와요. 불편할 수 있죠. 네, 그 짜르본발 개발하는데 주역이 소련의 유명한 사하로프 박사님이신데 그분이 저걸 개발하고서 나중에 마음을 또 바꿔 먹었죠. 오펜하이머처럼 내가 이런 괴물을 만들다니 해서 말년은 또 평화운동에 투신하셔갖고 또 노벨 평화상을 평화상까지. 받으시기도 했죠. 예. We knew the world would not be the same. Few people laughed. Few people cried. Most people were silent. I remembered the line from the Hindu scripture, the Bhagavad Gita. Now I am become death,
the destroyer of worlds. I suppose we all thought that, one way or another. 과학기술로부터 얻어낸 우리 어떤 지식이나 힘 같은 것들을 정말 잘 써야 되는 필요성이 더더더 높아지고 있고 요즘도 AI니 뭐 로봇 기술 같은 것들이 사실 마찬가지 이런 위험성들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철진한 이야기를 우리가 맨하탄 프로젝트가 이미 거의 7, 80년 거의 이제 뭐 100년에 다가가는 그런 옛날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과학기술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성찰의 어떤 그 거울이 된다고 저는 생각해서 그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에 공부할 때는 그냥 여러 가지 과학사나 전쟁 사회 관점에서 그냥 순수한 호기심으로 했는데 이 지금 시대가 오히려 그 50년대, 60년대 핵공포가 한번 잊혀지고 이제는 더 이상 핵을 안 쓰겠지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걸 많이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오늘날 다시 핵무기는 쓸 수 있는 무기다라는 인식으로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기술이 좋아져서 아주 그 위력을 잘 컨트롤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야 이거 핵무기 다시 한번 써보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가끔 이 요즘 세계 지도자들이 꺼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핵무기라는 게 얼마나 위험하고 끔찍한 무기인지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이게 만들긴 하지만 절대로 사용돼서는 안 되는 무기라는 걸 우리가 같이 상기해보는 게 알아야지 우리가 그 피해를 다시 재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 이거 목적으로 제가 많이 떠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뭐 가끔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이제 때로는 과학이 좀 공포가 되기도 합니다. 발전이 너무 좀 무섭기도 하다. 이거 이래도 되나 싶기도 한데 오늘 약간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우리가 과학을 공부해야 되고 또 이 우리 아이들 그만큼 또 아이들에게 과학을 제대로 공부하고 이해시킬 수 있는 그런 또 어른들의 노력도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의 역할이 정말 필요하다라는 걸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좀 이렇게 너무 모험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전 세계 과학자분들 꺼림칙하다 하면은 좀 약간 멈추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오늘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인간의 모든 질병이 다 장내 미생물 때문입니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까? 부지런한 쥐의 대변에 있는 미생물을 게으른 쥐한테 넣었더니 얘가 활동적으로 바뀌었다. 요즘 미생물학 분야에서 굉장히 핫한 즉 몸 안에서 살고 있는 미생물 걔네들을 우리가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거든요. 쌍둥이조차도 마이크로바이옴이 다르기 때문에 제2의 유전 정보라고 하기도 합니다. 엄마 몸에서 나오면서부터 아기 구강, 장, 피부에 정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날씬한 사람 똥을 이식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 정도 연구면은 노벨 평화상 모두가 평화를 얻잖아요. 노벨상을 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말을 잘하고 싶나요? 여기 데프콘 마이크로바이옴이 있습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제 약간 상품형 마이크로바이옴들이 또 나오지 않을까.